결혼 8년 차. 나는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 출신이 궁상 맞다고 했고 남편은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 온 걸 감지덕지하라고 했다. 나는 참았다. 설거지, 물걸레질, 온 식구의 삼시세끼를 차려내며 그 모든 걸 견뎠다. 석 달치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어 산 홍삼 한 상자를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에게 가져가려 했던 그날 전까지는 말이다. 남편은 내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더니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내일 모레 관짝 들어갈 노인네가 이런 비싼 걸 먹어서 뭐해?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픽 웃었을 뿐이다. 그러고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8년 동안 쓴 낡은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된 순간 내 남편은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추석 전날 밤, 나는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 다른 칫솔로 싱크대 배수구를 문지르고 있었다. 쇠망 테두리에 엉겨붙은 기름때를 문지를 때마다 누렇고 거무튀튀한 거품이 퐁퐁 솟아올랐다. 독한 주방 세제 냄새가 훅 끼쳐 목구멍이 매캐했다. 찬물에 너무 오래 담가둔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부어올랐다. 틈새로 칫솔을 밀어 넣다가 금속 모서리에 손톱이 부딪혀 흠칫 손을 빼기도 했다. 거실에서는 강태호가 소파에 길게 누워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볼륨은 귀가 따갑도록 컸다. 내가 방금 다림질해 둔 셔츠 위에 그가 다리 한 짝을 떡하니 올려두고 있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식탁 위에 세워둔 핸드폰에서는 시어머니와의 영상통화가 아직 끊기지 않고 있었다. 화면을 꽉 채운 시어머니의 얼굴 너머로 스피커폰을 찢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일 아침에는 소고기 묵국부터 끓이고 미역국도 잊지 말고 올려라. 전 부칠 때 꾀부리지 말고 동태전이랑 애호박전, 육전까지 구색 맞춰서 행 태호가 좋아하니까 잡채에 소고기 팍팍 넣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빨간 쪽이 위로 오게 놔. 작년처럼 친척들 보기 민망하게 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직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알았으면 빨리빨리 움직여. 배수구 같은데 오늘 싹 안 닦아놓으면 내일 아침에 기름 쩐내 올라올 텐데 손님들 들어오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8년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겠니? 그때 거실에서 강태호가 게임 팀원을 향해 쌍욕을 내뱉으며 게임패드를 소파 팔걸이에 쾅 내리쳤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아이고, 우리 태호. 열 내지 말아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강태호는 화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었다. 엄마가 쟤한테 말 좀 해. 손이 굼떠서 내일도 점심때까지 저러고 있을걸.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다시 나를 향했다. 들었어. 우리 아들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명절에도 푹 쉬지도 못하게. 내가 양심이 있으면 애 신경 좀 안 쓰게 해라. 나는 배수구에 남은 마지막 때를 닦아냈다. 물이 꿀럭 소리를 내며 쓸려 내려갔다. 내 손톱 밑에는 누런 때가 박혀 몇 번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오른손 중지 관절은 진작에 변형되어 구부릴 때마다 뚝뚝 걸렸다. 겨울에도 고무장갑 없이 찬물로 설거지를 하다 얻은 병이었다. 온수비가 아깝다며 여자는 손이 좀 거칠어도 상관없다는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다. 통화가 끊기자 주방에 갑자기 정적이 내려앉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게임 소리만이 벽을 뚫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듯 했다.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칫솔을 천천히 헹궈 싱크대 위 플라스틱 컵에 꽂아두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물기를 대충 닦고 화면을 켰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길게 이어진 액정의 금은 마치 말라붙은 흉터 같았다.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었고 그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람이었다. 나는 갤러리 앱을 열어 손가락을 맨 밑바닥까지 쓸어내렸다. 너무 많이 봐서 외울 정도지만
여전히 차마 확대해서 볼 엄두가 나지 않는 사진 한 장. 전남의 작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반백이 된 머리카락은 푸석했다. 손등에는 굵은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덮고 있는 병원 이불은 낡고 해져 있었다. 3년 전 엄마 옆집에 살던 간호사 조카가 몰래 찍어 보내준 사진이었다. 그 간호사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요즘 통식사를 못 하신다고. 시간 나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때 나는 냄비에 시어머니가 드실 꼬리곰탕을 끓이며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다. 내 뒤를 지나가던 강태호가 내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었다. 또 왜 그래?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한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식탁에 앉아 귤을 까먹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귤 껍질을 접시에 탁 소리 나게 던졌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 되어야지. 1년 내내 친정은 무슨 얼어 죽을 친정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강태호는 의자를 빼고 앉아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툭툭 쳤다. 장모님 옆에 돌봐줄 사람도 없다며. 당신이 가면 집안일은 누가 해? 시골 병원에서 무슨 큰일이 나겠어. 노인네들 다 한 번씩 아픈 거지? 나는 그날 내려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딱 5분 하는 통화가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벽시계를 노려보았고 강태호는 소파에 앉아 시끄럽다며 인상을 구겼다. 엄마는 매번 자기는 아주 잘 지낸다며 내 걱정만 했다. 기침 소리가 들려 큰 병원에 가봤냐고 물으면 엄마는 허허 웃으며 시골 공기가 좋아서 금방 낫는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 역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사진을 닫고 캘린더를 열었다. 추석 당일 칸에 빨간색으로 작은 점을 하나 찍어두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날이었다. 옷장 맨 안쪽, 낡은 목도리 안에 정관장 홍삼 농축액 한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가장 작은 크기, 12만 원 석 달 동안 식비를 100원, 200원씩 쪼개어 모은 돈이었다. 두부 한 모를 덜 사고, 돼지 안심 대신 앞다리살을 집어들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배는 흠집나서 할인하는 걸로 골랐다. 마트 캐시어가 거슬러준 동전들은 양념장 통 뒤에 숨겨둔 유리병에 몰래 모았다. 어제 오후 약국에 가서 그 홍삼을 샀다. 약사가 종이봉투를 건네며 물었다. 친정어머니 들이시게요? 작아 보여도 6년근이라 아주 좋습니다. 나는 봉투 손잡이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국 문을 나서는데 길모퉁이에서 불어온 찬바람에 길거리에서 하마터면 왈칵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엄마에게 번듯한 선물 하나를 쥐어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수없이 연습했다. 어머니, 올해는 저도 친정 엄마 좀 뵙고 오겠습니다. 딱 하루만요. 저녁에 바로 올게요. 차례 음식은 제가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목소리가 너무 뻣뻣할까봐, 혹은 너무 기어들어갈까봐, 그들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끝내 입을 떼지 못할까봐 겁이 나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창밖이 새카만 시간, 노원구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의 복도 센서 등만 깜빡거렸다. 나는 가장 먼저 쌀을 씻고, 당면을 불리고, 물을 썰고, 전날 재워둔 불고기를 볶았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달궈지자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밀가루를 묻힌 애호박을 기름에 올릴 때마다 손등으로 기름이 튀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동태전을 뒤집다 살짝 찢어진 조각은 얼른 집어 내 입에 쑤셔 넣었다. 혀끝이 될 것처럼 뜨거웠다. 시어머니는 7시 정각에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례상부터 훑어보았다. 손가락으로 제기 가장자리를 쓱 문질러 먼지가 묻어나지 않자 그제야 표정이 살짝 풀렸다. 잡채 색깔이 왜 이렇게 허여멀건하니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나는 묵묵히 간장을 더 넣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온 강태호가 식탁에 앉더니 육전을 하나 집어먹고는 미간을 팍 찌푸렸다. 너무 퍽퍽하잖아.
시어머니가 즉각 나를 쏘아보았다. 들었니? 우리 태호 입에 퍽퍽하다잖아.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탕 그릇을 든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냄비의 절반쯤 남은 육전은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미리 부쳐두고 오늘 아침에 데우기만 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건 시어머니를 향한 말대꾸가 될 뿐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시누이 손에 들려보내고는 내게 거실 바닥을 한번 싹 닦으라고 지시했다. 강태호는 소파에 반쯤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그의 양말신은 바리거실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다. 건조대에 마지막 식기를 엎어놓았을 때는 이미 오후 1시였다. 손목이 시큰거려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안방 문을 힐끗 바라보았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시누이와 전화를 하며 오늘 내가 부친 전이 바삭하지 않다며 흉을 보고 있었다. 그걸 듣던 강태호는 낄낄대며 웃을 뿐 내 편은 단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목도리를 꺼냈다. 홍삼 상자는 고스란히 있었고 종이봉투 모서리만 살짝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그걸 품에 꼭 안고 짙은 회색 코트로 갈아입었다. 결혼 전에 샀던 옷이라 소매 끝이 하얗게 닳아 있었다. 거울 속 여자는 뼈가 앙상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눈 밑은 시퍼렇게 그늘져 있었으며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있었다. 나는 내 모습을 몇 초간 물끄러미 보다가 립스틱을 꺼내 아주 옅게 발랐다. 티도 거의 나지 않았지만 엄마가 나를 봤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의 내 목소리는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잠겨 있었다. 올해는 저도 친정 엄마 좀 뵙고 오면 안 될까요? 딱 하루만요. 저녁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시어머니는 귀에 대고 있던 핸드폰을 천천히 내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태호의 손가락도 핸드폰 화면 위에서 멈췄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방청객 웃음소리만 허공을 맴돌았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3초 뒤 강태호가 대신 입을 열었다. 그래, 저기 쌓인 그릇들 다 씻고 나서 얘기해. 나는 주방을 돌아보았다. 싱크대 위에는 친척들이 먹고 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냄비에는 기름 둥둥 뜬 국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시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대더니 시누이에게 말했다. 너 들었니? 추석 당일날 친정에 가겠다네. 아주 나를 잡아도 기가 막히게 잡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다. 오후 1시 20분 앞치마를 벗고 손에 물기를 닦은 뒤 종이봉투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 위에 놓인 내 낡은 운동화는 어제 강태호가 걷어차는 바람에 끈이 풀려 있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끈을 묶었다. 등 뒤에서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봉투 안에 든 거 뭐야? 나는 허리를 폈다. 소나귀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우리 엄마 드릴 거? 이리 내놔봐. 태호 씨. 그는 이미 성큼성큼 다가와 봉투를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종이봉투 끈이 내 손등을 거칠게 긁고 지나가 아파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 눈앞에서 봉투를 북북 찢어발겼다. 현관 센서 등 아래로 홍삼 상자의 붉은 포장이 촌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거 얼마짜리야? 그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깔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12만 원. 12만 원.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들었어. 지가 12만 원 주고 이걸 샀대.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다.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제가 모았어요. 내가 말했다. 생활비 아껴서요. 강태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홍삼 상자를 거칠게 거머쥐고 거실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대로 쾅 내리쳤다. 상자 모서리가 유리 상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내가 한 달에 식비를 얼마나 쓴다고?
내가 너한테 돈 관리하라고 한 게 그깟 촌구석 노인네한테 갖다 바치라는 뜻인 줄 알아? 나는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깨물었지만 끝내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예요. 편찮으시단 말이에요. 아프면 이런 거 처먹어도 돼. 그는 상자를 뒤집어 가격표를 확인하더니 눈빛이 더욱 매섭게 돌변했다. 내일 모레 관짝 들어갈 노인네가 이런 비싼 걸 먹어서 뭐해? 그 말이 내리꽂히는 순간 귓전에서 삐하는 이명이 울렸다. 거실은 환했다. 아직 치우지 않은 차례상의 향냄새와 기름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 속 시누이 얼굴은 사라졌고 어느새 스피커폰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철없는 어린애를 훈계하듯 나직이 쏘아붙였다. 서진아, 내 친정애미가 정말 그렇게 다 죽어간다면 그건 그 사람 팔자다. 넌 이제 강씨 집안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널 필요로 해. 추석 같은 명절에 친정 타령이라니 남들이 들으면 누굴 욕하겠니? 든든한 뒷배라도 얻은 듯 강태호는 홍삼 상자의 밀봉 스티커를 우악스럽게 뜯어냈다. 상자 안에는 팩에 든 홍삼액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는 한 팩을 쑥 뽑아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또 한 팩, 또 한 팩을 던져 넣었다. 앞으로 이따위 도둑고양이 같은 짓거리 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둬 알아들어? 나는 쓰레기통을 응시했다. 검은 비닐봉지 안, 생선뼈와 기름종이 위로 홍삼 팩이 나뒹굴었다. 내 석달치 인내가 꼬박 사흘을 연습해야 겨우 입 밖으로 낼 수 있었던 내 간절한 마음이 생선 대가리와 함께 버려지고 있었다. 강태호는 계속 던지고 있었다. 그는 아주 보란듯이 천천히 한 팩을 던질 때마다 나를 힐끗거리며 내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싹싹 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스피커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표정 안 풀어. 다 태호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리다. 내 친정 구석 꼬라지에 돈 백날 퍼부어봤자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태호가 멈칫했다. 그는 내가 이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늘 고개를 숙였고 한 걸음 물러섰으며 먼저 죄송하다고 했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죄송해요라고 말하면 10분 덜 싸우고 10분 덜 모욕당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10분을 아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코트 안주머니로 손을 넣어 까만색 핸드폰을 꺼냈다. 강태호가 아는 그 다 깨진 폰이 아니었다. 흠집 하나 없는 매끈하고 야은 최신형 핸드폰. 8년 동안 내 혼수상자 맨 밑바닥에서 숨죽이고 있던 물건이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그가 깊이 잠든 새벽에 몰래 꺼내 충전만 하고 다시 전원을 꺼두었었다. 강태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또 뭐야? 너 핸드폰이 또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금을 풀고 유일하게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왜 이제야 전화했냐고 묻지도 8년이나 기다리게 했다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빠는 짧게 숨을 들이켜더니 낮게 억눌린 목소리로 불렀다. 서진아. 나는 거실 바닥에 홍삼팩을 쥔 채 굳어있는 강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빠, 나야 내가 말했다. 나 그 계획 시작할래.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강태호가 입을 반쯤 벌리고 육두문자를 내뱉으려다 내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는 목구멍으로 소리를 삼켰다. 발신자 이름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민정훈 대표이사. 강태호의 손에서 스르륵 힘이 빠지며 마지막 남은 홍삼 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태호야. 왜 그래? 누구야 저거?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화면에 적힌 글자에 시선이 못 박힌 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내 눈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세를 부리던 남자가 오금에 발길질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저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바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강 자산운용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민정훈 대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가 바로 내 친오빠다. 나는 그들이 입버릇처럼 조롱하던 촌구석에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우리 엄마 민순자 여사 또한 그들 입에 오르내리며 내일 모레 관짝 들어갈 노인의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오래전 엄마는 민 회장의 본처였다. 아주 어릴 적 기억 속 우리 집은 으리으리하게 컸고 마당에는 감나무가 2그루 있었지만 아버지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변호사 무리와 서류 뭉치를 들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다. 엄마는 나를 품에 꼭 안았고 오빠는 엄마 앞을 막아섰다. 몇 달에 걸친 진흙탕 싸움 끝에 결국 엄마는 우리 남매의 손을 잡고 서울을 떠나 전남 시골로 내려왔다. 엄마는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당시 17살이던 오빠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코피를 쏟으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쩍쩍 갈라져도 펜을 놓지 않았다. 오빠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하던 날, 엄마는 읍내 양복점에서 가장 싼 넥타이를 하나 사서 다리고 또 다려 오빠의 낡은 가방에 넣어주었다. 그 후 오빠는 단돈 몇 푼으로 6평짜리 사무실에서 한강 자산운용을 시작했다. 지금 그 회사가 굴리는 자금 규모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 경제신문들은 오빠를 두고 자수성가한 사업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투자가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매년 추석 밤마다 혼자 차를 몰고 이 허름한 노원구 아파트 단지 앞까지 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려가 오빠를 만나지 않았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25살에 강태호를 만났다. 각 건축자재 무역회사를 차렸다던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우리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도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당시 나는 오빠나 민씨 집안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오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빠는 얼굴이 사색이 되도록 반대했지만 결국 내 손에 새 핸드폰 하나를 쥐어주었다. 항상 켜놔. 오빠가 말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언제든 데리러 올 테니까. 나는 오빠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며 웃어넘겼고 그 핸드폰은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은 채 서랍 처박혔다. 시집살이는 해가 갈수록 지옥 같아졌다. 시어머니는 내 친정이 천박하다고 깎아내렸고 강태호는 좋은 집에 거둬줬으니 평생 은혜를 갚으라고 세뇌했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오기였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으며 종국에는 매일 반복되는 가사 노동과 인격 모독에 짓눌려 고개조차 들 힘을 잃어버렸다. 오빠는 나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대신 비서에게 매달 통신비를 내게 하고 그 번호를 살려두었으며 명절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나는 그 번호를 눌렀다. 15분 뒤 아파트 밖에서 묵직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도 강태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라며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그는 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민정훈이 왜 내 오빠야? 너 날 속였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한테 뭘 속였는데?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속인 게 아니라 그가 단 한 번도 내게 묻지 않았을 뿐이다.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 본 날 내 낡은 코트와 은연중에 배어나오는 전라도 사투리만 듣고는 주제넘게 강씨 집안을 물었다며 혀를 찼다. 강태호는 내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에 취해 심지어 결혼식 날엔 엄마가 서울물을 먹어보지 않아서 불편할 것이라며 혼주석에도 앉지 못하게 했다. 그날 식장 맨 뒷줄에 서 있던 오빠의 서늘한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오빠는 등을 돌리기 전 내게 짧은 문자를 한 통 보냈었다. 후회되면 언제든 문 열어둘 테니까 와라. 나는 그 문자를 지우고 식장에 입장했었다. 초인종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울렸다. 스피커폰을 끊고 현관으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명절 대낮부터 웬 불청객이야? 서진아, 너 귀 먹었어? 당장 문 열어.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에는 각 잡힌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맨 앞에 선 40대 후반의 남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깍듯이 허리를 숙였고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서진 사모님, 저는 법무법인 한신의 박재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정훈 대표님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다. 법무법인 한신, 파트너 변호사 박재영. 내 등 뒤에 서서 명함에 박힌 금박 글씨를 확인한 강태호의 얼굴이 또 한 번 흑빛으로 변했다. 법무법인 한신. 서울 바닥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가의 진흙탕 싸움이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혼 소송만 전담하는 곳, 5시간당 상담료만 2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강태호가 룸살롱에서 허세를 부릴 때조차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곳.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뛰쳐나와 삿대질을 해댔다. 당신들 릭이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안 나가? 박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쓱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곳은 민서진 사모님의 실거주지이며 사모님의 동의하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겠다면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도 예정된 서류 송달을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칫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강태호를 돌아보았다. 태호야, 이놈들 대체 뭐하는 작자들이야? 강태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올 때는 바짝 말라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고 두 눈은 박 변호사의 서류 가방에 공포스럽게 고정되어 있었다. 3명의 변호사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죄인 취급하며 신문하던 강씨 집안의 거실은 이제 전혀 다른 재판장으로 변해 있었다. 아직 치우지 않은 차례상의 녹그릇들, 쓰레기통에 처박힌 홍삼택, 테이블 위에 박살난 상자. 박 변호사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면서도 어떠한 불쾌한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첫 번째 뭉치를 꺼내 강태호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강태호 씨, 민서진 사모님의 이혼 소장 및 재산 분할 청구서입니다.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강태호의 손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서류를 향해 뻗지 못했다. 박 변호사가 푸른색 인덱스가 덕지덕지 붙은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귀하의 회사와 관련된 최근 3년치 세무 자료입니다. 수입 단가를 조작해 남긴 차액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내역, 위장 거래 계산서, 그리고 귀사회계 담당자의 자필 사실 확인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사본은 이미 오늘 오전 국세청 조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강태호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세모. 무슨 헛소리야. 우리 태호가 얼마나 뼈 빠지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되도 않는 협박질이야. 박 변호사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넘겨 시어머니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었다. 날짜, 송금액, 그리고 수취인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시어머니는 영어를 읽지 못했지만 넋이 나간 강태호의 표정만으로도 그 종이가 뜻하는 바를 알아차렸다. 강 선생님, 박 변호사의 손가락이 문서 오른쪽 하단에 멈췄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조세 포탈 누락액만 9억 3,600만 원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본세 추징은 물론이고 가산세 폭탄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발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합의 이혼 조건에 도장을 찍을지 말지 딱 10분 드리겠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아직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시시껄렁한 농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무도 전원을 끄지 않았다. 강태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치켜떴다. 처참하게 짓밟힌 자존심에서 우러나온 도끼였다. 내 뒷조사를 했어? 민서진, 너 지난 8년 동안 나를 속이고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냐?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박 변호사가 차갑게 잘라 말했다.
해당 자료는 사모님께서 수집하신 게 아닙니다. 사모님은 어떠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강 선생님 회사 내부 고발자가 저희 쪽에 먼저 제보를 해왔고 나머지 보강 증거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된 것들입니다. 강태호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오빠가 말했던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나를 이 시궁창에서 빼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오빠는 8년을 기다리며 동시에 8년 동안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호의 페이퍼 컴퍼니, 숨겨진 계좌, 지저분한 룸살롱 술자리, 엮인 여자들, 빚더미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당장 짓밟아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떠나겠다고 말할 그날을 위해 치밀하게 덫을 놓고 있었던 거다. 드디어 상황 파악이 끝난 시어머니가 내 앞으로 득달같이 달려들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서 우리 밥 처먹고 우리 돈 쓰면서 살더니 이제 와서 내 아들 등에 칼을 꽂아. 그녀의 손이 내 뺨에 닿기도 전에 곁에 서 있던 젊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재빠르게 내 앞을 막아섰다. 시어머니의 몸에 털끝 하나 대지 않고 교묘하게 동선만 차단하는 몸놀림이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사모님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저희가 현관문을 넘은 순간부터 이것일 안의 모든 대화와 행동은 체증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 현관 쪽을 돌아보니 실제로 또 다른 직원이 현관 수납장 위에 카메라 렌즈가 거실을 향하도록 핸드폰을 거치해둔 상태였다. 이것들이 겁도 없이 남의 집을 찍어? 당장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박 변호사가 대꾸했다. 방금 전 강 선생님께서 사모님이 편찮으신 친정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홍삼 선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장모님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폐륜적인 모욕을 한 사실 또한 모두 영상에 담겼으니 법정에서 함께 따져보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졌다. 그녀는 강태호를 향해 빽소리를 질렀다. 너 말 좀 해봐. 내 애미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거야? 강태호는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류 뭉치에 코를 박은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인덱스가 붙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강태호 씨가 김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등 3명의 여성과 고급 호텔을 출입한 객실 결제 내역과 개인적인 이체 기록도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유책 배우자 입증 증거로 전량재판부에 제출될 겁니다. 아울러 사모님께서는 위자료로 5억 원을 청구하실 예정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에 찔린 사람처럼 펄쩍 뛰며 강태호를 노려보았다. 태호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강태호가 마침내 패닉에 빠져 허둥거렸다. 엄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야. 접대 차원에서 만난 거라고.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휙 넘기며 기계적으로 읊었다. 동일한 거래처 사람에게 금요일 새벽 2시에 생일 선물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셨군요. 호텔 투숙객 명부에는 강 선생님과 해당 여성분 2명만 등록되어 있었고요. 이런 패턴이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시어머니의 턱이 벌어진 채 한참 동안 다치지 않았다. 나는 강태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내 앞에서 8년 동안 철저히 완벽한 남편이자 훌륭한 사장인 척 연기해왔다. 나를 집안일에 목줄 채워 가둬두고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가 없다며 나를 깎아내렸으며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데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내 선물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쥐어주고 고급 호텔을 드나들며 쾌락을 즐겼던 것이다. 위장에서부터 뜨겁고 역겨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나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비틀거리지 않으려 양손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게 했다. 그 순간 강태호가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와 내 종아리를 덥석 끌어안았다. 서진아, 내가 죽일 놈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냉세해.
엄마가 나이 들어서 노인네 냄새나게 헛소리한 거 내가 가슴에 담아두지 마. 친정 가고 싶어? 가자. 내가 지금 당장 모셔다 드릴게. 그의 두 손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마지막 남은 널빤지를 붙잡은 사람처럼 내 다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8년, 그 지옥 같은 8년 만에 처음 듣는 친정에 같이 가자는 소리였다. 나는 나를 올려다보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현관에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내 엄마가 12만 원짜리 홍삼을 먹을 자격이 있냐고 비아냥거리던 남자가 지금은 내 발밑에 엎드려 땀범벅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쓰레기통에서 터지지 않은 홍삼팩 하나를 집어들었다. 비닐 겉면에 미끈거리는 생선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티슈로 대충 닦아내고 입구의 절취선을 이로 뜯었다. 입안으로 훅 들이켠 농축액은 혀뿌리가 아릴 정도로 썼지만 그 쓴맛 끝에 아주 미세한 단맛이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음미하듯 그것을 삼켰다. 강태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처절한 굴욕감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빈 팩을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참 달다. 내가 말했다. 내가 지난 8년 동안 나한테 준 그 어떤 상처보다 달아. 내 다리를 붙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륵 풀렸다. 나는 다리를 빼내고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캐리어는 이미 싸둔 상태였다.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기내용 캐리어. 그 안에는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입고 온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꽂힌 낡은 앨범 한 권, 그리고 간호사 조카가 보내주었던 그 병실 사진을 인화한 종이 한 장이 전부였다. 강씨 집안에서 사준 금부치도 값나가는 물건도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그들이 내게 준 구역질 나는 것들은 먼지 한 톨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였다. 아이고 서진아. 애미가 아까는 명절 증후군에 시달려서 헛소리한 기다.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끼리 어찌 안 싸우고 살겠나. 내가 이깟 사소한 일로 우리 태호 앞길을 막으면 어떡하노. 회사 망하면 우리 집안은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친척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엄마가 8년을 병상에 누워 앓고 계신 걸 두고 어머니는 팔자라고 하셨죠. 당신 아들이 세금을 떼먹고 다른 여자들이랑 호텔을 전전하고 내 어머니를 능멸한 이 모든 짓거리가 어머니 눈엔 사소한 일로 보이시나 봐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일순간 딱 멎더니 곧바로 안면을 몰수하고 목소리를 쫙 깔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얼만데? 돈은 우리 태호가 벌어서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그 잘난 서류 당장 걷어들여. 너 우리 태호랑 이혼하고 나면 어떤 놈이 이혼녀를 거들떠나 볼 줄 알아?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는데 흠집난 몸으로 퍽이나 잘 살겠다. 나는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캐리어를 끌며 그녀 옆을 휙 지나쳤다.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하니 그쪽 집안 세금이나 어떻게 낼지 걱정하시죠. 거실 한가운데 강태호는 여전히 넋을 잃고 꿇어앉아 있었다. 내가 현관으로 향하자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를 막으려 했지만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흠칫하며 멈춰섰다. 그 찰나의 몸짓에서 나는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나를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나에게 준 상처를 후회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뼈저리게 두려워하는 건 국세청 통지서와 쇠고랑을 찰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알량하게 쥐고 있던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다. 나는 단화로 갈아 신었다. 현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차가웠다. 입술에 바른 옅은 립스틱은 조금 지워져 있었지만 흉해 보이지는 않았다. 내 등 뒤로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쑥대밭이 된 강씨 집안의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신 변호사들의 살벌한 고발 서류가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지식여진 홍삼팩이 나뒹굴었으며 시어머니는 강태호의 소매를 쥐고 흔들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나 빼돌린 거냐며 악을 쓰고 있었다. 나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서늘한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까만색 롱코트를 입고 있는 내 기억 속 모습보다 살이 조금 내렸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팼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38살의 민정훈은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센서 등 아래에서 핏발선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작고 초라한 캐리어를 보더니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고는 억눌린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가자, 엄마 기다리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강태호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복도로 뛰쳐나오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서진아, 너 이대로 가면 끝장이야. 들어와서 다시 얘기해. 오빠가 닫히려는 문틈 사이로 손을 뻗어 문을 멈추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오빠는 언성을 높이지도 육두문자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눈빛 하나로 강태호를 복도 한가운데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강태호 씨, 오빠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앞으로 내 동생에게 할 말이 있으면 법무법인 한신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매끄럽게 닫혔다. 나는 오빠 곁에 선 채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층수가 표시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이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떡이 되도록 술에 취한 강태호를 부축하고 시어머니가 경동시장에서 사온 숨막히는 김칫독을 이고 날랐다.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몇 시에 들어가서 밥을 안 쳐야 할지, 개수대에 설거지거리는 얼마나 쌓여 있을지, 거실 바닥에 먼지가 굴러다닌다며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폐악을 부릴지만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아파트 입구에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정차해 있었다. 추석 당일 오후의 단지는 죽은 듯 고요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 한 명이 사탕을 쥐고 다른 동으로 폴짝폴짝 뛰어갈 뿐이었다. 오빠가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르자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고 시트 위에는 따뜻한 캐시미어 담요가 놓여 있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노원구를 빠져나갈 때 사이드미러 속으로 내가 청춘을 갉아먹힌 그 낡은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빠가 내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 손끝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조심스럽게 멈칫했다. 마치 내가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이라도 되는 양. 미안하다, 오빠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나는 생수병을 받아 쥐고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빠의 목을 대가 심하게 일렁였다. 내가 진작에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내가 고집부린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내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앉다 못해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버렸기 때문이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한참 뒤 오빠가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가 지난 8년 내내 내 소식을 물었다. 그때마다 난 내가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 나는 무서운 속도로 뒤로 밀려나는 가로등을 응시하며 물었다. 엄마도 다 알고 계셔? 반쯤은 오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한테 절대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 나는 생수병을 너무 꽉 쥔 나머지 플라스틱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전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읍내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지만 오빠가 손을 써둔 덕분인지 병실 안은 1인실 VIP 룸처럼 쾌적했다. 침구는 최고급으로 바뀌어 있었고 침대맡에는 커다란 가습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헤드에 기대앉은 엄마가 무릎 위에 낡은 사진첩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엄마는 잠시 숨을 멈추듯 굳어있다가 이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밀어내고 침대 모서리를 짚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서진아. 나는 달려가 침대 옆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8년 만에 마주한 엄마는 조카가 보내줬던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다. 파리한 손등 위로 퍼런 핏줄이 앙상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엄마가 내 뺨을 어루만졌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찼다. 어쩌다 이렇게 뼈만 남았어. 엄마가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이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엄마의 그 한마디에 둑이 무너지듯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어릴 적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들어온 아이처럼 엄마의 앙상한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엄마, 나왔어. 엄마는 강씨 집안에서 무슨 폐악질을 겪었는지 캐묻지도 왜 이제야 왔냐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앙상한 손으로 내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토닥일 뿐이었다. 잘 왔다. 엄마가 내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잘 왔어, 내 새끼. 그날 밤 나는 병실 한 구석에 놓인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녘에 살짝 눈이 떠졌을 때 엄마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모로 누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엄마의 이불깃을 덮어주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태호가 합의 이혼을 전면 거부하며 우리가 내민 세무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고 오히려 나를 공갈 협박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방방 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오빠는 그 보고를 쓱 훑어보더니 말없이 내게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나는 화면에 적힌 강태호의 발악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나는 오빠에게 짧게 말했다. 그 후 석 달 동안 나는 난생 처음으로 강태호가 어떻게 그 번듯한 사장님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의 회사는 연 매출 20억 원 남짓의 작은 건축 자재 수입 업체였다. 주로 수입 석재와 인테리어 자재를 취급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자기가 우리 식구 밥줄을 쥐고 있다며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덕이라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초기 설립 자금은 내가 처녀 시절 엄마가 물려준 오래된 금목걸이를 팔아 보태준 돈이었다. 당시 그는 금방 갚겠다며 투자라고 포장했지만 그 후 단 한 번도 그 돈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나는 숫자에 밝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쫙 깔아준 증빙 자료들을 보니 기가 막혔다. 강태호는 수입 단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신고하고 그 차액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은닉해 오고 있었다.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라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자만했고 격리 직원에게 쥐꼬리만 한 입막음 돈을 주면 평생 입을 다물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남편이 재작년 강태호에게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바람에 전세금까지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사연이 있었다. 직원은 앙심을 품고 이중장부 원본을 복사해 두었고 결국 오빠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 폭탄을 고스란히 넘긴 것이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강태호의 회사에 들이닥친 날, 그는 내게 27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충격받고 쓰러지셨어. 이제 속이 시원해. 그 아파트 우리 식구가 몇 년을 살던 집이야. 내가 그걸 뺏어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 찌질한 문자들을 캡처해 박 변호사에게 토스했다. 박 변호사의 답장은 명쾌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회신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내 배은망덕함을 저주하고 친정오빠 백을 믿고 유세를 떤다며 악다구니를 썼다. 그러다 며칠 뒤에는 훌쩍거리며 자기가 다 늙어 빠진 몸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동네 창피해서 다니던 교회에도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신세 한탄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굴하게 애원했다. 아이고, 서진아. 애미가 옛날에 보니 아니게 섭섭하게 한 거 다 있고 우리 밥 한 끼 먹자. 태호가 요즘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사람 몰골이 아니야? 걔 속에는 아직 너밖에 없단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간드러진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8년 내내 소파에 죽치고 앉아 내게 물걸레질을 시키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39도 고열로 알아누워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 요즘 것들은 툭하면 엄살이다라며 혀를 차던 모습.
내 친정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돈 10만 원이라도 붙이려 하자 내 통장을 가로채며 출가 외인 돈은 시댁돈이라며 눈을 부라리던 그 탐욕스러운 표정. 나는 욕조차 아까와 입을 닫았다. 법무법인 한신으로 연락하시죠. 그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법원 첫 조정기일. 강태호는 장례식장에나 갈 법한 칙칙한 정장을 입고 젤을 발라 머리를 억지로 빗어 넘긴 채 나타났다. 시어머니도 그를 따라왔는데 손에는 싸구려 묵주를 쥔 채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아이고 서진아, 그녀는 조정위원들을 다분히 의식하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친딸처럼 아꼈니?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꼭 이렇게까지 험한 꼴을 봐야겠어? 서로 얼굴에 똥칠하는 짓 그만하자. 조정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내 옆에 착석한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폭탄 같은 증거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나는 시어머니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강태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합의 이혼서에 도장 찍을 생각은 있고? 강태호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국세청에 찌른 거부터 취하해.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민서진 사모님께는 취하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여기 왜 불렀어? 내 꼴이 얼마나 비참한지 구경하려고? 조정위원이 헛기침을 하며 강태호에게 정숙하라고 경고했다. 강태호가 갑자기 상체를 내 쪽으로 들이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서진, 너 진짜 나를 사지로 내몰 작정이야? 8년을 한 이불 덮고 산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내일 모레 관짝 들어갈 노인네가 이런 비싼 걸 먹어서 뭐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그의 목소리가 조정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고 묵주 알을 굴리던 손가락이 딱 멈췄다. 강태호가 기겁하며 핸드폰을 끄려 손을 뻗었지만 박 변호사가 그의 손목을 탁 쳐서 막았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홍삼 상자가 유리 테이블에 박살나며 부딪히는 굉음, 시어머니가 스피커폰 너머로 그건 그 사람 팔자다라며 낄낄대는 소리, 그리고 강태호가 홍삼팩을 하나씩 비닐봉지에 처박으며 내뱉는 조롱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게 내가 말하는 정의구나. 내가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태호의 입꼬리가 파르르 경련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건 내가 욱해서 한 헛소리잖아. 그럼 내가 룸살롱 마담들이랑 호텔방 들락거린 것도 욱해서 한 짓이냐?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가정법원 정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내 뒤를 쫓아와 옷자락을 부여잡으려 했다. 오빠가 보낸 수행비서가 그녀를 쳐내자 그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천벌을 받을 년. 독사가 따로 없네. 저리 독을 품은 년을 앞으로 어느 숙회가 거들떠보겠어. 지나가던 민원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던 시어머니가 만천하에 자신의 치부를 까발리며 광대짓을 하고 있었다. 강태호가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윽박질렀다. 엄마, 입 좀 다물어. 창피해 죽겠네 진짜. 나는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앞으로 개를 키우던 사람을 만나든 강씨 집안이 알바 아니지 얘네가 내뱉었다. 당신들이나 당장 내일 떨어질 가산세 폭탄이나 걱정해.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목구멍에 턱 걸렸다. 강태호의 볼살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밤 강태호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가 전면 동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업계에 소문이 쫙 퍼지자 자재 공급 업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대금 결제를 독촉했다. 직원들 월급은 2달째 밀렸고 단톡방에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찌라시가 돌았다. 과거 룸살롱에서 형님아우하며 양주잔을 부딪히던 거래처 사장들은 강태호의 전화를 수신 거부하거나 자기들도 죽겠다며 발을 뺐다. 내가 그 진흙탕 같은 광경을 직접 본 건 아니었다.
박 변호사가 매주 보내오는 진행 보고서에 건조하게 적힌 팩트들이었다. 그 서류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수백 번의 말싸움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강태호가 장부 조작으로 쌓아 올린 허상의 성은 진실의 빛이 비치자마자 곰팡이 핀 벽지처럼 흉물스럽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석 달 뒤 서울가정법원은 마침내 우리의 이혼을 인용했다. 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담담히 들었다. 강태호는 혼인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재산 분할 항목에서 노원구의 32평 아파트 소유권이 내게 넘어갔다는 대목을 낭독할 때 방청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그 아파트는 혼인 후 공동 명의로 등록되었지만 매입 자금의 절반 이상이 내 처녀적 적금과 엄마의 쌈짓돈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잔금 대출 역시 8년간의 내 가사 노동과 무급 내조의 가치를 꼼꼼히 산정받아 입증해낸 결과였다. 박 변호사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준비했고 빈털터리가 된 강태호는 반박 증거 하나 내밀지 못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의자 손거리만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고 있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려는데 강태호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뺨이 움푹 패여 있었고 그가 즐겨 입던 맞춤 정장은 소매 끝이 해져 너덜거렸다. 시어머니는 그의 등 뒤에 숨어 더 이상 나를 향해 쌍욕을 퍼붓지 못했다. 그녀의 탁한 눈동자에는 나를 향한 증오와 그보다 더 큰 짐승 같은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진아, 강태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아파트까지 내가 뺏어가면 우리 엄마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너 진짜 우리 식구 다 죽일 작정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옛날에 내가 우리 엄마 아파서 친정 좀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내가 가면 내 밥은 누가 차리냐고 했었지. 그의 얼굴이 밀랍처럼 굳어버렸다. 이제 내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든 서울역에 박스를 깔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자 시어머니가 앞으로 튀어나오며 악다구니를 썼다. 독한 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그래도 내가 8년이나 내 시어미 노릇을 했는데. 나는 그녀를 싸늘하게 굽어보았다. 저한테 어머니는 딱 한 분뿐입니다. 전남 요양병원에서 8년이나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신 그분뿐이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지만 입술 사이로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했다. 같은 주 금요일, 국세청은 강태호의 회사의 본세 추징 및 가산세로 총 14억 원을 부과했다. 법인 명의의 자산은 압류되었고 회사는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자금까지 덜미가 잡히면서 강태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송치되었다. 얼마 뒤 그가 구속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다. 나는 그 보고를 덤덤하게 듣고 한마디만 물었다. 아파트 명도 이전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다음 주 중으로 끝납니다. 박 변호사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전 남편의 모친은 이미 어제 짐을 빼서 나갔습니다. 집안 내부 집기가 일부 고의로 파손된 흔적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병실 안의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는 각도 조절이 되는 푹신한 의료용 침대에 기대 앉아 간호사에게 혈압을 재고 있었다. 침대 옆 수납장 위에는 최고 등급인 정관장 1003 선물 세트가 무려 6박스나 탑처럼 쌓여 있었다. 오빠가 그걸 사 들고 왔을 때 엄마는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샀냐며 입으로는 타박을 주면서도 주름진 손으로 고급스러운 붉은색 상자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었다. 그날 점심, 나는 병실 한쪽에 마련된 탕비실에서 직접 닭을 고아 홍삼 백숙을 끓였다. 살코기가 야들야들하게 익고 맑은 국물 위로 은은한 인삼향이 퍼졌다. 나는 죽그릇에 조금 덜어 입으로 호호 불어 식힌 뒤 숟가락으로 엄마 입에 조금씩 떠 넣어드렸다. 창밖으로는 11월의 눈부신 햇살이 새하얀 커튼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전남의 바람은 서울의 칼바람과 달리 부드럽고 느릿하게 흘렀다.
병원 마당 벤치에 앉아 일광욕을 즐기는 노인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엄마는 국물을 몇 숟갈 받아 먹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포겠다. 서진아, 애미 곁에만 꼭 붙어 있지 말고.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숟가락을 그릇에 내려놓고 엄마를 보며 빙긋 웃었다. 나 지금 내 인생 아주 잘 살고 있어, 엄마. 엄마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는 내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잘 왔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또 그 말을 했다. 우리 딸, 진짜 잘 왔어. 1년 뒤, 나는 오빠의 한강 자산운용에 입사하여 사회공헌부 이사로 취임했다. 처음에는 회사 직원들이 탕비실에서 내 뒷담화를 수근거렸다. 민정훈 대표의 친동생, 이혼녀, 전 남편은 구치소 수감 중, 친정엄마는 요양병원 입원 중 그 자극적인 키워드들은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소비되기 딱 좋았다. 오빠는 내게 이름만 걸어놓는 한직에서 쉬면서 천천히 시작하라고 권했지만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기존 사회공헌부는 기업 이미지 세탁용 부서에 불과했다. 예산은 남아돌았지만 집행은 주먹구구식이었다. 나는 취임하자마자 부서의 방향성을 완전히 뜯어고쳐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에 전액을 쏟아부었다. 임원회의에서 누군가 기업 홍보 효과도 미미하고 골치만 아픈 프로젝트라며 반기를 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의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던졌다. 남편 몰래 숨겨둔 처참한 잔고의 은행 거래 내역, 경찰서 출동 기록지, 시퍼렇게 멍든 사진이 첨부된 병원 진단서,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비 미납 통지서였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안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도 발 한 짝 내딛지 못하는 그 끔찍한 무력감을.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는데도 112를 누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공포를. 남들은 왜 당하고만 살아. 당장 이혼해 라고 쉽게 말하지만 피해자들은 입을 뗄 수조차 없다. 가해자가 수년에 걸쳐 교묘하게 자존감을 갉아먹고 퇴로를 모조리 차단해버렸기 때문이다. 법률 지원이 그 여자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살고 싶어 손을 뻗었을 때 허공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튼튼한 밧줄 하나는 던져줄 수 있다. 내 사무실은 여의도의 2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윤슬이 반짝이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넓고 세련된 책상 위에는 강씨 집안과 관련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직 우리 엄마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감나무 아래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액자 하나만 놓여 있을 뿐이다. 어느 늦은 오후, 비서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이사님, 구치소에서 온 우편물입니다. 봉투 발신인 란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이름을 본 순간 내 손가락이 허공에서 1초간 멈칫했다. 강태호. 1년 만에 보는 그의 글씨체는 과거에 잘난 척하던 흘림체와 달리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다. 누런 편지지에는 구구절절 변명이 적혀 있었다. 도입부는 미안하다는 참회였고 중간은 감방 안에서 콩밥을 먹으며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감성팔이었으며 마지막 줄은 자기가 출소하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줄 수 없겠냐는 구걸이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친척 집 단칸방에 얹혀 살며 병을 얻어 다 죽어간다고 동정심에 호소했다. 자기가 그날 명절 증후군에 씌어 미쳐서 홍삼을 바닥에 내리친 걸 매일 밤 눈물로 후회한다고 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당장 그날로 돌아가 내 손을 잡고 전남 요양병원으로 달려가 장모님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마지막 줄을 다 읽자마자 편지지를 반으로 접었다. 사무실 구석에는 최고급 성능의 검은색 문서 3단기가 놓여 있었다. 초록색 전원 표시 등이 조용히 깜빡였다. 나는 접은 편지지를 투입구에 거침없이 밀어넣고 작동 버튼을 눌렀다. 징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다. 종이는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며 가느다란 실오라기들로 찢겨나갔다. 강태호의 얄팍한 미안해와 역겨운 기회라는 단어들은 투명한 폐지함 안에서 수천 조각의 하얀 쓰레기로 변에 엉켜붙었다. 다시는 영원히 이어 붙일 수 없는 상태로.
나는 기계음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꼿꼿하게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때 책상 위 내 개인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담당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엄마가 오늘따라 입맛이 돌아 전복죽을 반 그릇이나 뚝딱 비우셨다며 오늘 저녁 면회는 몇 시에 오실 건지 물었다. 나는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을 힐끗 보고는 오늘 예정된 마지막 임원 회의를 30분 앞당겨 달라고 비서에게 눈짓했다. 6시 정각에 맞춰서 갈게요. 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세단기 아래의 폐지함을 쑥 꼽아 쓰레기통에 탁탁 털어넣었다. 창밖의 한강은 오후의 태양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며 비서가 다음 법률 지원 상담자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손을 깨끗이 씻은 뒤 두툼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엔드.